지금부터 제 113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포럼 사회를 맡은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이기루입니다. 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하여튼 바쁘신 중에 본 포럼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키스텝에서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서 참여자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수요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113회 키스텝 수요 포럼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기룡 본부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이 갑자기 가을이 깊어진 것 같아요. 아침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좀 쌀쌀하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오 헬스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3대 혁신 성장 그래서 주력 산업으로서 지금 3대 주력 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고 또 13대 성장 동력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주력 산업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대통령께서 가신 것처럼 미래 자동차 분야하고 또 오늘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 아마 이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 지금 정부 R&D 예산안이 아시다시피 24조 1천억인데요. 그중에 한 3조 정도를 요 3개 주력 산업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이 바이오 헬스 산업 규모가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연평균 한 5.4%씩 증가해서 2022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지금 바이오 메디칼 분야를 제 5세대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할 정도로 어떤 분야보다도 그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세계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거의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바이오 헬스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오신 우리 생명연구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이제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어떤 결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안고 있는 제약도 많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유전자 가위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리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못하고 미국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든가 최근에 샌드박스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DTC 규제 같은 것도 내 유전체를 왜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중국 가서 해야 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원격 진료 같은 건 벌써 한 20년 정도 해묵은 지금 과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파고스처럼 어디 외다른 섬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인접국들이 그렇게 다 허용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만이 어떤 규제의 틀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런 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과학계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규제를 좀 완화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만 해도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의 교토 대학이니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만능 줄기세포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명윤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론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후발주자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만의 어떤 규제의 틀에 갇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헬스 분야의 어떤 현황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지금 이슈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쁘신 분인데요. 오늘 바이오 헬스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생명과학연구원의 우리 김장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론으로는 지금 KB 인베스트먼트의 신정섭 상무님, 그리고 우리 키스텝의 김은정 생명기초사업센터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오늘 아마 발제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꼭 그 발제미 토론 분들뿐 아니라 함께하신 분들께서도 시간 허락되시는 대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키스텝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과기부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바쁘신 중에도 113회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ST 교수로 계시고 특허 법원의 그 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상성 원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김장성입니다. 먼저 오늘 키스텝 수요 포럼에 초청해주신 키스텝 김상선 원장님 이하 키스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점심 시간을 할애해주신 여기 참석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처럼 이게 국가적으로 바이오에 관해서 관심이 뜨거운 적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관심이 뜨거운 만큼 또 최근에 인보사 사태나 이런 것들로 촉발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또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이 좀 많아지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바이오 경제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과정에서 꼭 겪어야 되는 그런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런 성장통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 산업이 이제 글로벌 강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것들에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토론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처음에 이제 바이오 경제 시대 도래에 관한 짤막한 서론하고요. 바이오 헬스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주요국들이 아까 김상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경제 시대를 이제 선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오의 위상 그리고 마지막에 몇 가지 이제 발전 과제들을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경제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기술적인, 환경적인, 경제적인 그런 정치적인 환경 변화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좀 몇 개 뽑아봤는데요. 크게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져서 이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추구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기술 면에서 보면 혁신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기술 간의 융 복합화나 개방형 혁신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쪽으로 보면 신흥국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경제의 글로벌화가 점점 심화될 거다. 그리고 환경 문제는 에너지나 자원의 부족이 심화될 거고 기후 변화, 환경 문제들도 굉장히 심화가 될 거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테러 위협들이 굉장히 이제 증대를 하고 각 나고야 유정서 발효가 되면서 이제 자원의 무기화들이 점점 심해질 거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상당 부분이 이제 바이오와 관계된 그런 이슈들이 많다는 것들을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최근 10년간의 논문이나 SNS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남북미 국제 관계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통적인 IT 기술의 강세 속에서 유전자, 질병 치료 등의 바이오 기술 및 우주 기술이 새로운 맹주로 부상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좀 시사점으로 뽑혔고요. 이런 전체적인 이슈 중에서 제일 많이 출연하는 키워드는 역시 사람에 관계된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다수 출연한 키워드다 하는 것들이고요. 2029년 후에 2029년 10년 후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미래 이슈를 키스텝에서 조사해서 발표하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슈 중에서
뭐 저출산 고령화나 건강수명 증대 이런 두 가지 이제 바이오 이슈들이 포함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OECD는 그 바이오 기술이 타 기술들과 융합을 지속해서 2030년경에는 글로벌 경제의 대규모 변혁을 가져오는 바이오 경제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 그 경제 포럼에서는 이런 바이오의 세기에는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약회사나 이런 거와 비슷하게 바이오텍도 현재 같은 바이오텍들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이 질병과의 그 관계가 약을 먹어서 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이 앞으로 그 새로운 신약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거대한 제약사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작으면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데서 많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조만 장자라는 것들이 생기면 바이오 헬스 쪽에서 나올 거다. 그리고 약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그 바이오를 중심으로 타산업과 융합된 새로운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거다 하는 것들을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 바이오 경제의 개념을 OECD에서는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신제품의 보급이나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인류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포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는 바이오는 크게 인류의 글로벌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질병 문제라든지 에너지, 환경, 식량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바이오를 인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산업별 성장률이 IT나 자동차에 비해서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3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화학, 반도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수출들을 2024년이면 이루어낼 거다. 그래서 국가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일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바이오 경제들을 이제 그 규정하고 이게 인식을 할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들을 다 바이오 경제에 포함해서 일단은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나라마다 바이오 경제의 개념이나 아니면 포괄되는 그 분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그 분석을 하실 때 좀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사람을 달나라까지 올려놓는 세상에서 그 바이오 업계에는 그 감기약, 먹으면 100% 낫는 감기약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뭐 이런 그 비판들도 많은데, 사실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생물학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생명체의 본질에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얼마만큼도 모르고 있는지도 자도 모르고 있는 그런 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것들의 중점적인 타겟들을 결정하고 이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이제 약들이라는 것들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과학 패러다임에서 이 기전 연구나 이렇게 타겟 발굴 쪽에 굉장히 속도나 스케일이나 레졸루션들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그 발달이 됐다는 거죠. 첫 번째가 스피드와 스케일 면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디지털화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커지면서 크게 이제 유전체 쪽에서 그러니까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약 13년에 3조 원 정도를 들여서 한 사람의 그 지놈들을 읽는 시대에서 이제는 하루에 100만 원, 앞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이게 늘어가는 정도로 이게 기술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르즈 알리퍼 같은 이 건물을 짓는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이제는 핸드폰 가격보다도 떨어지는 그런 가격으로 가능해지면서 결과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독되는 유전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발전과,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들의 그 역할들을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이제 분석을 했던 것들을 이제 인체 내에 있는 세포들의 역할들을 각각의 싱글셀 레졸루션 단계에서 다 해독이 가능한 정도로 이제 기술 수준들이 깊어졌다. 그리고 AI라는 것들이 생물학과 이제 그 같이 만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데이터의 분석의 속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신약 개발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기존에 한 10몇 년 걸리던 그런 기간들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굉장히 효율 높은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1953년도에 왓슨과 크릭이 이제 DNA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들을 규명하면서부터 유전공학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다가 1990년부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약 13년 동안 이제 걸려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합성 생물학 기술들이 급격히 발전을 하는데 컴퓨터로 보면 그러니까 이중 나선 구조 규명부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는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으로 지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도래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들이 기존의 연구개발 패러다임들도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바꾸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은 환원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다 알아낸 다음에 이것들을 합치면 생명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 방식들. 그래서 유전체라든지 전사체라든지 단백체들을 분석을 해서 이것들의 합이 이 전체의 세포나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빅데이터와 수학적 모델, 알고리즘 기반의 이제 전체를 통으로 보는 시스템 바이올로지가 대세를 이룰 거다. 차로 말하면 엔진 따로 뭐 제어 장치 따로 이것들을 다 연구해서 합치면 이게 차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서 차 자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게 빨리 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이제 아는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어간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이 결국은 생명체를 보는 시각들을 예전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진보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병의 치료를 위해서 아침마다 한 열알의 알들을 이제 물 먹고 먹는 그런 약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약들 아니면 치료 방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유전자 교정입니다. 2013년에 이제 크리스퍼 캐스나인 3세대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이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병들은 많은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거다. 두 번째가 이제 재생의료 쪽에 줄기세포 치료제 그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발전들을 해올 거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들을 다 이제 줄기세포 기반의 어떤 그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의 신약 개발에 필수적으로 수요되는 이제 실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이제 사용이 금지됨으로써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들, 그러니까 이런 DCU의 인공적인 생체 장기들을 이제 배양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런 줄기세포 기술과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이 만나면 대체동물 없이도 실제적으로 이식 가능한 그런 인공 장기들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올 거다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 그리고 세포 치료 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들이 앞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의 시대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서 병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될 거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문의 발전 중에서 생물학 쪽에서 제일 큰 발전을 이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합성 생물학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지놈들을 시퀀싱해서 RNA 해독하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 알아낸 그런 정보들을 AI 기반으로 우리가 새롭게 합성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박테리아 수준이긴 하지만 세계 최초의 인공 생명체라는 신시아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지놈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이런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을 하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들을 다 이제 바이오 세포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할 거다 하는 것들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이오의 캔버스들을 보면 이 기술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들에서 점점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물리화학에 기초한 생리학에서 이제 근대의학들이 발전을 시작을 했고 전후에 분자생물학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공학이나 유전자의학들이 발전을 하고 1980년대 들어서 우리 현재 이제 증거 기반 의학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차세대 시퀀싱 기술들이 출현하면서 데이터 양들이 증대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나 합성 생물학,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정밀의료나 예방의학들이 이제 발전을 하고, 점점 그 분자 수준에서 뭔가 연구하던 것들이 분자와 세포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수준, 그리고 현재는 우리 몸 전체에서도 이제 뭐 각각의 세포들의 역할들을 그 규명할 수 있는 단일 세포 기술이나 장기 전체의 역할들을 이제 통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 생물학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점점 다양화, 복잡화, 그 시스템화되는 그런 기술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이제 합성의약품들을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 합성의약품들은 그러니까 시장들을 거의 60% 이상 정도로 이게 그 잠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나 이것들을 보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바이오시밀러나 항체의약품,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백신들은 현재 시장 점유율들은 굉장히 낮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차세대 의약품 분야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도에는 그 탑 10 그 매출액을 올리는 그 의약품들이 거의 10개 중에 10개가 다 합성의약품이었는데, 2016년만 해도 합성의약품 2에 바이오의약품 8 정도로 이제 바이오의약품들이 강세를 이룰 거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바이오의약품의 점유율이 앞으로 2024년도에는 31%까지 올라갈 거고, 탑 100개의 그 의약품 중에서 약 52%가 바이오 의약품으로 채워질 거다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를 보면 과거에는 증상 기반의 경험 기반 의료에서 현재의 통계 기반의 증거 기반 의료, 그리고 앞으로는 알고리즘 기반의 정밀 의료가 이제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전에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화학 합성을 통한 저분자 의학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뭐 항체 의학이나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앞으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차세대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 면역 치료제, 핵산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하는 동향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데이터나 뭐 자원 기반의 이런 인프라 기반의 기초 생명과학이라는 것들이 잘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초 생명과학 연구 결과들이 잘 연결이 돼서 의료, 의약품, 의료기기들로 이제 그 개발이 돼서 의료산업 활성화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주요 질병들을 대상으로 한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위 중개연구나 중개임상연구 같은 부분들이 잘 발전이 돼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 그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ELSI나 그 법규제, 경제기술성평가 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야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그 의료산업 활성화나 건강수명 연장 등의 뭐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주체들도 이제 많이 바뀌어간다는 것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1998년에서 2012년 동안에 그 실제 임상에 성공한 결과들을 보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혼자 사일로형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의약품보다 이런 그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조달한 의약품들이 성공률이 3배가 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이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관심들을 끌기 시작을 하고요. 실제 비즈니스 모델들도 전체의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들을 다 담당하는, 아니면 일부만 담당하는 이런 폐쇄형 모델들에서 점차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R&D 모델이나 버추얼 R&D 모델 등으로 전체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특징적으로 개개인의 그런 연구소나 뭐 연구자들이 아니라 일종의 클러스터들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가는 양상들이 이제 뚜렷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보스턴이나 매사추세츠 등에 있는 그 클러스터, 그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런 베이에리어,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리고 싱가포르, 타이완, 그리고 우리나라 정도의 이제 이런 클러스터들이 대표적인 그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있는 그런 클러스터가 전체 미국 바이오 분야 투자의 절반, 그리고 고용의 3분의 1, 그리고 그 기업의 4분의 1들을 차지하는 정도로 이제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EU나 타 지역에 비해서 엑시까지 걸리는 기간이 굉장히 짧고, 엑시 당시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딴 지역보다 크죠. 그리고 VC 펀딩 점유율이나 점유율 변화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국의 대응입니다.
실제로 2009년도에 OECD에서 바이오 이코노미 투 2030를 발표를 하면서 주요국들, 특히 EU나 미국을 중심으로 이 바이오 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인 그런 전략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셔널 바이오 이코노미 블루프린트를 2012년에 채택을 하고 2017년에 21세기 치료법을 입법하면서 큰 이니셔티브들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백악관에서 주창하고 NIH가 주도를 하고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달파나 DOE 같은 그리고 NSF 같은 데서도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EU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여기 보이는 뉴 바이오이코노미 스트래티지 포러 서스테이너블 유럽을 채택을 해서 상당수의 돈들을 투자를 하고 허라이즌 2020 그 전략을 통해서 과학 수월성이나 산업 리더십, 사회적 도전 과제에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의료 분야 전주기 지원을 위한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아메드라는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이고요. 2017년에는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내에 각 부처 산업계가 참여하는 바이오 전략 검토 워킹그룹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제13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바이오 의학 분야를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전략들을 발표를 하고 바이오의학 과학단지를 10개에서 20개 조성하겠다. 그리고 천인 계획을 통해서 2018년 이후에 바이오 분야 인력을 약 7,000명 정도나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듯이 정밀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BGI 베이징 지노미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10만 명, 100만 명 코호트 등을 구축하면서 유전체 분야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의 시작점들은 1983년도에 생명공학 육성법이 제정된 것을 이제 시점으로 삼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994년에 생명공학 육성법에 바탕을 해서 제1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이 발효가 됐고요. 이 10년마다 지금 발효가 돼서 2017년도에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현재 추진 중이고요. 올해 5월달에 오송에서 바이오 산업 혁신 전략을 통해서 국가 3대 혁신 전략 분야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5월에 오송의 바이오헬스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3대 주력 산업 분야로 중점 육성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의 틀인데요. 바이오 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2015년 1.7%에서 2025년도에 5%까지 올리겠다 하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3대 전략과 9대 중점 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주요 R&D 예산 배분안인데요. 나눠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3대 중점 산업 육성의 바이오헬스 분야는 현재 1.03조 원에서 1.12조 약 8.2% 늘어난 그런 액수도 이제 투자가 될 거다 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 GDP의 약 1.9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ICT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35.9%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9.7%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 점유율은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우리 일본이 약 8.2%, 우리는 약 1.2% 정도의 굉장히 작은 시장만을 이제 점유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체 GDP의 50% 정도를 이제 중화학 산업으로 채워서 중화학 입국을 이뤘다면 2010년대에는 이제 ICT 산업이 전체 GDP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정보 산업 입국을 이뤘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2030년도경에 바이오 입국이라는 것들을 이루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GDP의 30%를 바이오 산업이 채운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단순 계산으로 봐도 현재 규모의 약 100배 규모로 이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적인 총력이 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실상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바이오 산업 경쟁력이라는 것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 국내 R&D 투자나 인프라 품질 같은 경우는 1위 부동의 1위지만 뭐 교육도 한 16위 정도로 올라가 있지만 프로덕티비티, IP 프로텍션, 인텐시티 이런 면에서 보면 다 30위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장표에서 보시면 이쪽 부분에는 굉장히 그 기반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취약하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현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티비티 인텐시티 면에서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에 육박할 정도로 263%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의약품 수출도 연평균 15.4%씩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기술 수출도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약 5조 3,700억 정도의 기술 수출들이 이뤘는데 문제는 전체적인 그 산업 수출 현황을 볼 때 타 산업에 비해서 절대적인 액수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제약 그 세계 제약 시장 규모의 1.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의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좀 커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999년 이후에 현재까지 약 30개의 국산 신약이라는 것들이 어떤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9개는 사실상 생산이 중단됐고 10개는 연매출 10억 원 미만이고 5개만이 연매출 1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체면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하면 아직까지 신약 개발 역량이라는 것들이 많은 부분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기업 창업이 1992년 이후에 총 1,000개 정도가 이제 1,000개 정도 이상이 그 창업이 돼 있고 그 중에 상장이 성공한 게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기업 간의 M&A나 뮤인을 통해서 좀 규모도 키우고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체들도 많이 유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 58개 중에서 약 84%인 51개가 바이오 관련 그 기업이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4위 20개 기업 중에서 바이오 기업이 10개를 차지할 만큼 하여튼 작년까지 이제 승승장구를 하다가 올해 이제 연이은 임상 실패나 이런 것들도 불안감 또한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 면에서 보면 바이오 분야가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취업 유발 개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분야 일자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21% 정도나 되는데 한국은 아직 2%밖에 안 돼서 고용이 굉장히 더 늘어날 여지들이 많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내 바이오 그 헬스 산업 일자리가 연평균 5.6%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대부분이 중소 벤처 기업에 해당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동반 성장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거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파란색은 우리나라의 특허 숫자가 증가하는 것들이고요. 빨간색은 이스라엘의 특허 그 숫자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특허의 양적인 그 수적인 성장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비교해 봤을 때 바이오 기업 수나 바이오 혁신 순위, VC 펀딩 규모나 나스닥 상장 기업 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특허 수에 상관없이 굉장히 떨어지죠. 결국은 양적인 특허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특허의 질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실제로 특허에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선진국은 굉장히 퍼스트 클래스의 그 타겟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우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시사점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실제로 정부의 시작개발 투자는 그 최근 7년간 연평균 약 2,800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됐다고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이 인프라 쪽이고요. 그 다음에 임상, 타겟 발굴, 비임상 순으로 그렇게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투자들이 현재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나 이것들을 유지할 만큼 제대로 된 리소스에 알로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국가 전략 자체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간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도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쪽 부분의 타겟 발굴이나 검증들도 혁신 신약이나 퍼스트 클래스의 그 숫자들을 좀 많이 늘리려면 조금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의료 분야의 벤처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타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큰 분야로 이렇게
그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인력 면에서 보면 실제로 그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 기업에서 들어가서 필요한 인력들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오 분야가 이제 특이한 게 인력의 필요한 인력의 증가율도 뭐 전자나 이런 데에 맞먹지 굉장히 제일 큰데 쓸만한 인력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소프트웨어 분야에 이어서 2등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많이 나오는데 쓸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 대 민간 R&D 투자를 살펴봐도 국내의 정부 투자 대비 민간 투자가 IT 분야는 1대 12로 민간 투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근데 BT 분야는 정부 투자가 1일 때 민간 투자가 0.8로 굉장히 적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투자 대비 민간 투자가 1대 4로 이제 굉장히 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 이제 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때다 하는 얘기고, 국내 제약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중이 6.5배에서 8.3% 정도로,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한 평균 15% 정도 이상을 좀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에 굉장히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바이오 클러스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보시다시피 뭐 매사추세츠나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선진 그 바이오 클러스터보다 많은 부분들이 경쟁력이나 수준이나 기반들이 좀 열악하다 하는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이오 업계에서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 또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바이오 헬스 정책 과제로 뭐를 꼽냐면 다 규제를 꼽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규제 때문에 바이오 산업 발전이 가장 저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바이오는 인간의 생명과 인류와 직결되는 분야로서 다른 산업의 규제보다 좀 보수적이고 엄격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만큼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면이 있어서, 또 난자 출처나 사전 동의 여부 등 여성 건강이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생명윤리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규제가 다소 신설 강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참고로 2005년도 이후에 생긴 규제가 전체 60% 수준인데 이 황우석 사태 이후에 이 많은 규제들이 대부분 생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바이오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직도 이제 부처 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성들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업이 성공이 되는 그 일들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처나 산학연 협력 같은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의 R&D 투자가 실제로는 뭐 GDP 대비 그 비율에서 보면 전 세계 1위지만 실제적인 액수는 NIH 예산의 10분의 1 미만이고, 노바티스 같은 뭐 글로벌 제약사의 R&D보다도 작다는 그런 것들은 이제 현실이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정부 R&D에 너무 이제 BT 쪽에는 의존도가 심하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 연구 분야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이루었는데 그런 기초 연구 결과가 사업화가 되는 그런 성공률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기적 기초 연구를 좀 중흥시키거나 중대 연구 부분에 이제 확대할 그런 필요성들이 있다. 그리고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나 그 규제 문제 이런 기반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은 부분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해서 저희가 몇 가지 그 개선 과제 또 발전 과제라는 것들을 좀 도출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법 제도 법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투자를 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이제 법입니다. 그래서 BT 분야의 최상위법은 생명과학 육성법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5월에 이 생명과학 육성법들을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박홍근 의원 쪽에서 말한 게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인 바이오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화 촉진을 총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생명과학 육성법을 한번 전문을 보시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크게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14차례 개정은 되긴 했지만
부처 이름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만 이제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내용의 개정이 많이 안 이루어져 있어서 앞으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거나 융복합 기술 개발 및 랩트 마켓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혁신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지원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다 담아서 그 생명과학 육성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바이오 정책 컨트롤 타워를 좀 정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14개 부처에서 바이오헬스 관련해 R&D 정책이나 그 투자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이르기까지 R&D의 전 단계 및 산업 육성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부처별 분절된 정책을 조율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조정기관들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현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바이오 특별위원회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것도 좀 분산된 면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는 물론 산하의 연구기관들을 총망라하고 싱크탱크들도 모두 연결돼서 정책과 연구와 투자가 다 맞물려가는 그런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바이오 생태계도 굉장히 국가의 지자체마다 있는 그 바이오 클러스터들도 각각의 특장점들이 없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도 각 지역에 맞는 그런 특화 그리고 그 혁신 생태계의 발전 단계에 맞는 그런 특화 영역들을 구축을 하고 이것들끼리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큰 규모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국가 내부에서 이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진작에 시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전략성 강화를 좀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좀 또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 그 타겟이나 신약 개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이면 뭐 현재 있는 추진 체계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는 다른 게임이잖아요. 게임의 룰이 다른 것들이면 거기에 맞는 그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초 연구나 이런 풀뿌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꼭 필연적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지를 좀 전략적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게 아닌가.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특히나 이제 개개인 연구자나 따로 뒤에 떨어진 그런 연구기관에서 절대로 이제 사업화 성공이나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고 다 모여서 그 역량들을 결집을 해야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산학연병에 여러 가지 역량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뭔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조명돼야 되는 그 개념들이 중개연구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개연구라는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많은 투자들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중개연구가 뭔지에 대해서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이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많은 부분 혼란스럽긴 한데 그 부분들도 좀 다시 이렇게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연구가 실제로 임상이나 이런 데 연결이 돼서 상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이제 연결점들이 아직도 좀 많은 부분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바이오 쪽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 의사들의 연구, 그러니까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는 의사들을 이제 의사과학자 육성들이나 이것들을 통해서 연구 쪽으로도 좀 많은 부분 끌어들여 와야 된다. 그래서 제약회사나 이런 데 신약개발 생산성들을 제고를 해서 국가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으로 좀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모든 그 과제들 지원이 각각의 프로젝트나 물질 위주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컨소시엄이나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면 그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나 거기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은 남아서 제2의 제3의 물질들을 계속 트랜스레이션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효율들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개별 산발된 그 프로젝트 중심의 그 지원들은 좀 바뀌어가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도 실제로 대학생들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형 우수 인재들을 그 작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아니면 현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경험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전문기관들을 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고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 선포식에서도 앞으로 100만 명 규모의 국내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여기에 R&D 예산 1.1조 원을 투입하겠다 하고 부장님께서 말씀들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데이터 양에서 절대적으로 부족을 하고요. 그런 빅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수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 차원의 바이오 빅데이터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는 역량들을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현재 생명연구자원법상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의 총괄관리기관인 코빅의 기능이나 역할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힘을 좀 모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서 국제 협력이 가장 활발한 대표적인 분야로 이런 뭐 휴먼셀 아틀라스라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지nom을 다 해독하겠다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컨소시엄 중에 좀 공격적으로 그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 선진 기술 그 개발 대열에서 우리가 좀 낙오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진국의 현지 거점들을 구축하거나 하는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나고야의 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자원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예전과 같은 상황처럼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자원부국과의 전략적인 협력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모델 케이스로 보면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이 매사추세츠주의 바이오나 IT 기업들을 설립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공들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되듯이 좀 공격적으로 그 선진국 대열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바이오 규제 쪽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규제가 그러니까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 속도들을 현저하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고 유한한 그 대응들이 부족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R&D나 생산 판매 등 단계별로 관련 소관 부처에서 개개별의 그런 규제 개선들을 논의를 할 뿐이었고 규제가 혁신 기술 새롭게 그 도래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서 잘 허가를 안 내줘서 기술 완성의 지연과 비용 등의 자원 낭비들이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근거 기반의 일관된 가치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제 과학들을 이제 육성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 기술혁신 전주기 관점에서 보면 범부처 R&D 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규제 전문가들도 같이 합세를 해서 기술 개발부터 규제 문제까지 같이 처음부터 논의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로 좀 많이 바꿔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에만 있는 규제들은 좀 최소화하고 남들은 다 바꾸는데 우리만 못 바꾸는 것들은 좀 많은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들도 이제 차차 좀 정비를 좀 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고 진입 규제, 사전 규제 방식에서 사후 규제 그리고 유연성을 점점 확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될 것 같고요. 기술 발전 동향이나 글로벌 규제 동향들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하여튼 각각의 그 산업 생태계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혁신 주체들이 각각의 그 위치에서 각각 최선을 다해서 어떤 국내의 바이오 산업들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도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도 저희 역할들을 저와 저희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은 오늘 모신 전문가분들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두 분 모셨고요. 그 이미 아까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신정섭 그 KB 인베스트먼트 상무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신상무님 한 10분 정도 토론하시면 되고 10분 이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 인베스트먼트 신정섭입니다. 제가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키스텝에 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한 몇 차례 이제 그 정부과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또 기재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그 R&D 분과에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서 뵀던 키스텝 분들은 이 두뇌 구조가 너무 체계적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분들은 이럴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자기 손을 한번 쳐다봐 주시죠. 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세포들이 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우리 몸은 이 세포가 2조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세포에 이제 유전자 DNA가 들어 있는데, 그거를 일렬로 그 실처럼 늘어뜨리면 세포 하나에 있는 DNA가 2m입니다. 네. 바이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는 우리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냥 나 자신이 바이오이죠. 그리고 이 안에 유전자가 이렇게 2조개가 들어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노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들은 정보를 담고 있죠. 이것을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미생물학을 전공해서 과학자가 될 뻔했는데 지금 이제 금융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이 금융 쪽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나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바이오의 시장은 하나하나의 사람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시장은 세분화되면서 커지죠. 엄청난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인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전자 가위처럼 바이오의 어떤 기술들이 수단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목적적인 산업이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단들은 철저하게 나노 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분야와 융합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깔때기처럼 모든 기술들이 융합돼서 나로 귀결되는 산업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정보 산업이죠. 그래서 아까 그 김장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의 환원주의적 접근에서 이제는 유전자에서 비롯이 돼서 거기서 현상을 밝혀내는 그러한 연역적 개념의 정보의 대량 산업화가 가능한 새로운 산업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그냥 세 가지 말씀만 가볍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꼈던 부분은 바이오 기업의 원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1976년에 미국에서 제넨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원래 DNA 이중나선 구조가 1953년에 발견이 되고요. 20년이 지나서 이제 유전자 가위의 원조 기술이 발견됩니다. 유전자를 마음대로 자르는. 그걸 개발한 2명 중에 1명이 젊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랑 만나서 뭐 여전히 그 게라지에 그 주차장에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제넨테크고, 제넨테크는 2년 뒤에 엘라이 릴리라고 하는 거대 제약사에 인슐린 아시죠? 예, 당뇨 할 때 소에서 이제 추출하려면 되게 비쌌거든요. 그거를 대장균에 넣어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 1980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산업의 시작은 1980년 제넨테크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조그만 회사가 2012년 정도인가요? 로슈라는 거대 제약사에 최종적으로 M&A가 될 때 기업 가치가 120조 원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3대 성장 동력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26조 원입니다. 5배 정도 차이 나죠. 삼성전자 30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의 300조 원의 한 40%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데렐라가 바이오 산업에서 나왔고,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의 함의는 기존의 산업 그 사업의 발전 체계랑 좀 다르죠. 철저한 지식 산업 체계, 아주 첨단의 과학적 성과가 바로 모험 자본과 만나서 산업적 적용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을 열었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의 경쟁력은 저는 철저하게 연구개발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첨단 과학적 발견이 나타나면 바로 산업적인 적용이 일어납니다. 뭐 최근에 면역 항암제, 카티 뭐 그런 사례들이 이미 다 실증 예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R&D를 그냥 같이 쓰잖아요, R&D. 근데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R은 리서치는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약으로 따지면 타율로 접근해야 되는 분야죠. 디벨롭은 저는 그냥 머니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은 정해진 제품이 시장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고 실패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자금은 리서치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민간의 자금 많습니다. 올해만 우리나라에서만 8월까지 한 8,500억 정도가 바이오 쪽에 벤처 캐피탈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올해 연내 1조 원이 넘어섭니다. 물론 바이오가 잘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통적인 ICT 제조 쪽에 투자할 곳이 많지 않아서 또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철저하게 연구개발, 자율적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제가 공유하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아까 자동차나 반도체, 뭐 수직 계열화 산업이죠. 결국은 자동차 같은 경우도 2만 개의 부품을 자동차라고 하는 최종 제품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이오는 대기업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몇 개의 글로벌 제약사가 최종적인 마케팅과 세일즈 쪽에서는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리서치는 그분들이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지금은 버추얼 컴퍼니 또 뭐 기술 아웃소싱 한 60% 정도 이상이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 부분은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들이 또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뭐 전 투자자니까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업 공개, 뭐 코스닥 상장 등의 문호는 더 넓혀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문제가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철저하게 퇴출을 시켜야겠죠. 최근에 나왔던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이 그 기업 가치를 갖는 공간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데이터에 대한 문제, 데이터를 속이는 기업들은 바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스닥 상장 유지 건이 그저께 있었죠. 그 인보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건은 일단 퇴출을 시키고 다시 재상장을 추진하는 모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게임의 어떤 규칙, 그 정부에서는 운동장을 만들고 거기 심판 역할을 해주셔야죠. 가장 중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규제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 리스크를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고요. 불확실성은 규제에서 어디서 생기는가? 규제를 없애는 게 능사인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분야를 규제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다만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예측 가능한 규제는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산업의 경쟁력으로 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규제는 선제적이어야 한다. 어떠한 규제도 연구개발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첨단 규제를 만들어도 바로 낡은 틀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장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과학 분야에 자금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우수한 역량들을 거기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과학의 속도를 최대한 캐치업할 수 있는 규제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제는 국가 경쟁력으로 귀속이 될 겁니다. 바이오 산업에서의 진입 장벽은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허와 인허가 규제. 두 개 다 공통점은 각 개별 국가마다 그것들을 규율하고 관리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규제, 선제적인 규제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신상무님 감사합니다. 뭐 많은 얘기해 주셨고요. 예, 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그 투자하는데 어떤 그 사업화에 대한 특징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크게 세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이오는 하여튼 시장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바이오 부분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바이오 분야는 또 데이터 신뢰도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약에 그 조작하거나 이런 거는 원스트라이크 퇴출해야 된다는 거고 마지막에는 또 규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도 규제 선제적 규제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그 저희 키스텝의 김은정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김장성 원장님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 분야에 뭐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고 현재 겪고 있는 뭐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발표 자료 받고 저도 패널 토론할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할 정도로 많은 말씀 주셨고 그 우리 상무님은 역시 그 투자 업계에 계신 분답게 많은 산업 생태계 뭐 기업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제가 되돌아보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 다시 키스텝 수요 포럼에서 논의를 하게 된 게 저희가 과거에 2016년도에 한번 이 수요 포럼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한미약품이 그러니까 대규모 글로벌 기술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바이오 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한번 수요 포럼에서 논의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논의를 하는데 그때 2016년 뭐 얼마 안 됐지만 2016년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 투자계 VC 하고 있는 신점섭 상무님을 패널 토론으로 자신 있게 모실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그만큼 바이오 헬스 분야에 VC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헬스가 산업이 되는 거는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 분야의 기술이 VC 투자와 만났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의 산업 생태계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큰 오늘 시사하는 바가 저로서는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상무님께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 민간 투자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덧붙여서 바이오 헬스 분야의 정부 R&D 투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 사업이나 예산 배분 조정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규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규제가 최근에 굉장히 그 느리게
느리게 개선되고 뭐 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이제 뭐 첨단 의료 기기 지원법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재생 의료 바이오 약품 지원법 이런 것들이 진짜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이제 입법됐고 그래서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뭐 신속 심사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규제 개선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요구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인데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가치를 혁신적인 가치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희 이제 원격 의료 분야, 건강 관리나 DTC 규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제가 가장 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규제 당국이 아니지만 생명공학연구원이나 키스텍 같은 정부 기관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20년도에 24조까지 정부 R&D 투자 예산이 늘어나면서 바이오헬스도 한 15%에서 17% 정도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20년도에 정부 R&D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 R&D의 가장 특징은 이제 과거에 했었던 여러 가지 지원 체계나 지원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신호탄을 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 R&D 투자는 주로 이제 기술 확보와 이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정부 투자가 이루어져서 뭐 기반 인프라에 관련된 아까도 보셨지만 인프라의 지원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대학 중심으로 그다음에 기초연구 중심으로만 투자 비중이 되게 높았고 산학연 협력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좀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는 이제 바이오 헬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R&D 투자 전략도 이제 혁신 생태계,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2020년도부터 정부 R&D 투자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산학연병 컨소시엄 확대도 굉장히 20년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부처에서 분산 투자했었던 어떤 뭐 분야에 대해서 범부처적으로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도 신규 사업으로 의료기기 분야에 새로 시작이 되고요. 아까 그 식약처 규제 당국이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료기기 사업에서 그런 게 처음 시도가 돼서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중기부나 산업부 사업에서 볼 수 있었던 뭐 기업을 지원한다든가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이제 20년도부터 새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 R&D 투자 전략의 어떤 변화의 시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이오 헬스가 뭐 R이 아니고 D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산업 생태계, 혁신 생태계의 적재적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역할에 맞는 R&D 투자 전략으로 계속해서 진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그 오랫동안 바이오 헬스 분야의 컨트롤 타워 얘기하셨는데 컨트롤 타워도 정말 캐캐묵은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뭐 비판도 하고 뭐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어쨌든 R&D 측면에서는 뭐 기능적으로나마 이런 범부처 협력,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R&D뿐만 아니고 각종 산업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범부처 협력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능적으로나마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규제는 규제 당국만이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같은 정책 연구기관이나
뭐 이런 뭐 이렇게 생명과학연구원 같은 연구기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규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이오 헬스 기술 산업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수용성 제고에 이런 정부 기관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이제 혁신적인 바이오 헬스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회적으로 국민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온 찬반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 오남용에 관련된 각종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이오 헬스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연구자들, 뭐 기업, 병원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각자 이 바이오 헬스 기술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 겪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규제 당국이 아닌 그 외의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뭐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바이오 헬스가 줄 수 있는 편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런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들을 실제로 체험해서 좋다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좀 장들을 많이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가 될 게 아니고 좀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합의된 어떤 의견들, 합의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지지를 얻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저는 이게 사회적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규제 당국 외에 바이오 헬스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좀 나서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원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많은 말씀 주셨고요. 하여튼 바이오 분야의 민간 투자가 뭐 성숙되고 있다는 거죠. 성숙되었다, 되고 있다.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또한 정부 R&D의 어떤 투자도 어떤 전략 변화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산학연 뭐 공서시험학대라든가 본부처 전주기 사업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 규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규제가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만큼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고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규제로 이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컨트롤 타워 얘기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고요. 예, 오늘 아무튼 뭐 발제 토론도 프로에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요.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 포럼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를 택해서 그 분야에 어떤 이슈가 있고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던져서 같이 좀 고민하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뭔지를 찾는 뭐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김 원장님 발표 마무리에 주요 이슈나 어떤 그 나아갈 방향 한 10가지 제시해 준 거에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좀 많이 배웠고요. 오늘 제시해 준 내용 중에서 이제 뭐 한 제가 볼 땐 그래요. 크게 볼 때는 이제 어떤 개발 시스템 체계 문제가 하나 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R&D 전주기에 걸쳐서 투자나 인력이나 뭐 융복합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 말씀 중개 연구라든가 이런 방법론. 세 번째 그룹이야 막 규제 같은데 역시 규제가 뜨겁네요. 그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각종 갈등의 근저에 다 깔려 있어요. 이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각종 이해 당사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힘의 논리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아까 많이 말씀해 주신 어떤 뭐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갈라파고스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왜 미국이든 EU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고민하는 이슈인데 우리만 유별나게 이렇게 뭐 우리가 세계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과학계 입장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김은정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과학기술계, 과학기술인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카드라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어야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엔가 왜 그 미국에서 노벨상 수상자 100몇 분이 모여가지고 GMO 식품에 대해서 전혀 이게 인체 유해하지 않고 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과학계가 한쪽에 편향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줌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그쪽에 어떤 그렇게 쏠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규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던 이제 그 R&D 전주기 문제는 저는 뭐 국가가 열심히 투자를 늘리고 또 인력을 키우고 뭐 중개 연구라든가 R&D라든가 전략을 하면 그건 뭐 maybe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노력하면은. 다만 이제 융복합 연구 쪽에서는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이 학문 간의 벽이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매트릭스라든가 이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보면은 바이올로지하고 이 매트매틱스 한 분들이 어떻게 접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이제 의료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ICT나 이쪽 부분하고 바이올로지하고 접목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강화해야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는 맨 앞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4개 부처가 가까이 이제 바이오 헬스 쪽에 좀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기관도 많고 또 아까 지방도 막 혼재돼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협력 그 말은 참 좋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아마 굉장히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금방 실행하지 못하는 답이면은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답은 알아야 되겠다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인데요. 우리나라가 포럼이 너무 많아요. 포럼 토론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바이올로지 바이오 헬스에 관련돼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 국가가 정말 지향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원장님 계시는 조직의 그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그런 데서 조금 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혹시라도 이걸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혹시 위에서 이렇게 뭐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 그런 걸 걱정하실 게 아니고 자꾸 그런 우리가 정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가지고 있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시키라는 그 다음 문제인데 그걸 아예 없이 대한민국 흔들흔들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무튼 굉장히 유익했던 토론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마이컨덕터 다음으로 이 바이오 헬스가 굉장히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는데 오늘 나왔던 의견들을 잘 참고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그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11월 6일 날 있습니다. 아마 3대 신산업 분야 중에 한 개인 그 시스템 반도체를 주제를 갖고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예.